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위기 그 2장, 3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정치와 경제,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근대의 특성이기도 하죠.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는 게. 조선시대에 무슨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됐겠어요? 근세 이전, 중세만 하더라도 두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다. 권력이 다 경제를 지배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두 차례의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아주 길게 보면은 수십억 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짧게 보면 20만 년 정도, 현생 인류가 탄생한 게 20만 년 정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이제 이렇게 길게 잡아 10,000년 정도 잡아보는 거죠. 수렵 채집 경제에서 농업 경제로. 이게 1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제도 산업 경제로 이거는 200~300년 서구에 보면 우리나라는 100년도 채 안 됐죠.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경제는 400만 명 정도를 부양했다. 소위 말하면 원시시대죠. 400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얘기겠죠. 부양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1800년경에는 10억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농업혁명을 통해 쭉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10억 명이 됐다가 현재는 80억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건데 제가 표는 영어 원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건데 1인당 에너지 이건 일종의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봐도 문제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주장해서 인류에서 쭉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1800년대입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도 1800년대예요. 그래서 1800년, 1700년 요까지에는 어떤 때는 동양이 앞설 때도 있었죠. 이게 하나의 역사의 수수께끼죠. 왜 근대 산업혁명이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이런 걸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포집량으로 이제 인류 역사의 발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인구를 또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건 이거는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게 10,000년 전이니까 농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쭉 인구가 증가했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것도 1800년대 인류 역사가 400만 명에서 지금 80억이 됐으면 얼마가 불어난 겁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뭔가 하면은 인류가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점이 소위 말하면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시점하고 같다는 겁니다. 인류의 실질 소득이 1820년대에서 2008년도 차에 70배가 증가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쭉 이렇게 오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부터 증가하고 일본은 40년대부터 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증가한 거죠. 미국을 따라잡게 되죠. 그래서 1820년대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실질 소득이 5배였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5배였는데 2017년에 70배로 벌었더니 이건 뭔가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거죠. 산업화가 된 나라들은 막 그냥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안 된 나라들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자유화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 마르크스도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제도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2세기 때 번역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상업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보상을 받는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적 보상이 바로 오는 거예요. 특히 IT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보상은 엄청나게 됩니다. 현재 뭐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부자들은 대개가 무에서 IT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쟁하며 상업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보상을 받는다. 시장은 경제 역동성을 추정하는 정보와 인센티브를 생성한다. 그리고 정보와 인센티브는 시장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결국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등장했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마르크스가 1845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하고 러시아 혁명이 1900년 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 가까이 1980년도, 90년도 오면 다 망한 거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보게 되면은 서독과 동독, 남한과 북한, 서유럽과 동유럽, 타이완과 중국을 보면은 시장 자본주의가 얼마나 월등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시장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탄 나라들은 발전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여기 리듬을 잡은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의 차이가 나게 됐다 해서 194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탄 거예요. 그 흐름을. 엉뚱한 데 탔으면 망한 거죠.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게 1948년인데 그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사다. 그 리듬에 올라타가지고 대한민국이 보편적인 인류사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혁명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안정적인 재산권, 사유재산권이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질 수 없다면은 남이 가져가거나 남이 빼앗아 간다면 사람들이 돈을 안 모은다는 거예요. 비숍 이야기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남한을 방문하고 야, 이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고 뭐 맨날 놀기만 하고 술만 먹고 노릇만 하고 이렇게 씨가 이런 모양이다 했더니 연해주 쪽으로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환경, 정치 제도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 이제 그런 얘기를 비숍이 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는 확실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자들은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려고 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인간의 악마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그러나 자본주의 혁명의 전제 조건은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성공할 권리가 있다. 이거 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의 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 사회가 정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손상을 입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지대추구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대추구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이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 진입을. 자기가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했으면은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올라왔으니까 다른 놈들이 후속으로 못 따라 올라오게. 그러면은 자기는 독점의 이익을 누리지만 경제는 발전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표적으로 보면 지대추구 자본주의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후진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정경유착이 일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성의 어떤 기업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도 그걸 반대했죠. 중상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왕권하고 이렇게 상권이 붙어가지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대 추구의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었냐를 설명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을 하면은, 야, 이게 내가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나도 좀 내 발언을 하고 싶다.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여주게 되면은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시켜놓으면은 경제 성장을 시킨 사람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후쿠야마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 먹고 살만 하면은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나도 뭘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로 이전한다. 이렇게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달리 해석한 사람은 그거예요. 결국 박정희가 독재했지만은 민주주의의 깃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경제 성장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민주화가 없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참정권 민주주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공통적인 철학적 가치는 개인주의고, 이 개인주의는 천부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고,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논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벌거나 빌리거나 원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입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신분의 평등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배우고 사고 팔고 혁신하고 번영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게 정치적 평등이 되고 경제적 평등으로 나아가고, 정치적 평등은 뭐예요? 재산,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가지게 됐다. 서구에서는, 영국에서는 처음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2%인가 밖에 안 됐어요. 2, 3%. 5% 미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고, 인종 같은 건 미국이 대표적이죠. 흑인한테는 선거권 안 줬거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여자는 선거권 안 줬어요. 1920년대까지 선거권 안 줬잖아요. 그래서 재산,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는 필연적인 공생관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민주적 정치 없이는 장기간 생존할 수 없고, 민주주의 역시 시장 경제 없이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적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와 현대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상호 보완적 대립문이다. 그래서 이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시장과 민주주의가 수렵 채취 경제에서는 양자가 섞여 있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거죠. 그리고 근대사에서 비로소 이것이 분리가 되게 됐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국가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양자가 공생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거나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모두에게 재앙이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이 대표적인 독재체제죠. 그리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면 검권 정치가 됩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뭔가 하면 정치가가 허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대부분이고, 또 우리나라도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정부가 사업자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만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을 억제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경제는 정치에게 종속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자와 그의 친인척들이 허가를 통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공산당의 친인척들이 상당 정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실 자본주의나 인맥 자본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부를 이용해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러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 정치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경제가 정치를 먹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연속 드라마 중에 하나가 돌풍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러죠. 대기업의 총수가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가지고 조정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을 금권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보편적 참정권 민주주의를 낳고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양자가 분리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만이 경제와 정치가 균형을 이루어서 양자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 전체주의로 나간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일종의 정치 우위적인 세상을 만들어준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 있다. 현대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양자가 절제해야 한다. 동시에 번창하려면 민주적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깨지기 쉬운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돈 있는 기업가들은 정치를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절제해야 된다. 이걸 이제 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거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 써요. 좁은 해랑이라고. 경제가 번창하려고 하면은 국가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버테리언 입장이거든요. 국가가 최소화해야 되는 그 역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시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와 경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유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균형이 있는데 국가는 시민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할 만큼 강력해야 되고 자유를 박탈할 만큼 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단한 균형, 그런 해랑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룬 상태 아니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국가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국가의 힘이 커지면은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번창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좁은 해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세모글루가 썼습니다. 그래서 양극단 사이에 국가와 시민 사이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좁은 하랑이 있다. 이 하랑은 족쇄가 채워져 있지만 강력한 리바이어든가. 이거는 홉스의 얘기죠. 국가에다가 족쇄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적인 시민사회가 나란히 존재해야 된다. 자유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좁은 해랑이다. 정확하게 균형점이 어딘가를 찾기는 힘듭니다. 반대가 좁은 해랑 밖으로 나간 것이 무정부 아니면 독재적 리바이어든이에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업은 국가의 묵인 아래 존재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리바이어든이 많은 거예요. 한 국가 안에서. 그 국가를 전체로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중앙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 맨날 부족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독재적 리바이언도 아니고 무정부적 국가가 없는 상태도 아니고 그 좁은 해랑이 존재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종이 리바이어들 말은 이제 독재 리바이어들의 반대죠.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이다.
중국하고 조금 다른 또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국가는 대중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가의 역량을 약탈적 엘리트를 위해 사용하고 소수의 특권층만 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와 푸틴의 러시아다. 북한도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은 경제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그것도 못하고 국가가 그냥 리바이언 역할만 한다. 종이 리바이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단히 취약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역동적 시장 경제는 족쇄가 치워진 리바이언, 즉 법에 따라 통치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시장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리바이언은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균형을 유지한 상태가 좁은 해랑인데 좁은 해랑을 벗어나게 되면은 권력과 경제를 분리하는 벽이 무너지면서 검권정치, 선동정치, 독재정치가 등장한다. 그래서 미국을 검권정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또 있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선거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선거 비용을 국가에 대주잖아요. 그건 미국은 전부 후원금으로 오잖아요. 거기 다 기업 후원금이 많거든요.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 또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후원금을 통한 정치를 우려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누가 얼마를 받았다 이거 다 공개되긴 합니다만은 검권 정치가 좋지 않고 선동 정치, 독재 정치로 간다. 그래서 이 선동 정치와 독재 정치가 후진국 민주주의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선진국으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은. 특히 이제 트럼프를 많이 욕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좁은 해랑에 있는 머문 국가들은 이 두 개가 협력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 가지의 타협과 협력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 안에서의 자유고 무조건 자유는 조직 폭력배의 정치와 동의어다. 그래서 이 자유도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의 규칙은 경제 주체들에게 포획되지 않은 정부가 이 규칙을 설정해야 된다. 실제는 국회가 하는 건데, 정부가 국회가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로비가 작용을 해서 이익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결국은 국회의 입법이다. 이건 또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것도 미국도 어떤 역사적인 연유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익 집단들 사이의 어떤 조정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익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노사정의위원회가 대표적인 거죠. 이익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규칙은 주체들에게 포획되지 않은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게임의 규칙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흐르면 진화한다. 이게 고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도래해서 이 규칙도 국제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이제 이 마틴 울퍼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민주적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전을 요구한다. 이걸 극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이 이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실업, 건강 악화, 노령에 대비한 보험을 요구한다. 국가가 대신해 주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녀 교육을 도와주길 기대하며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법을 요구한다.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지금 반값공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드물거려. 물론 대학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만 우리나라는 직접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거시경제 불안전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기대한다. 국가가 결과의 불평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세금 납부하기를 기대한다. 부유세 같은 얘기가 나오고 누진세가 이래서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하고 주택에 대한 세금 이거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런 거 기대한다는 거예요. 상속세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 민주당 생각이 지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리버테리언 자유지상주의적 버전의 자본주의는 보편적 참정권 민주주의에 양립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에크라든지 미제스, 그 다음에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힘든 것 같다. 보편적 참정 민주주의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거 부정하잖아요. 일별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서 안 되고 다수결이 경제를 지배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미국서 리버테리언 정당이 표를 거의 못 얻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발전과 전망을 얘기하고 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크게 발전을 했고 양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했는데 시장 자본주의 국경을 넘나들고 이거는 뭐 세계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호황과 민주주의화 시기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만이 민주화를 촉진한 유일한 요소가 아니었고 냉전 이후에 성전국들이 패전국들을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이게 대표적인 건 일본하고 서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글로벌 자본주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게 딜레마예요.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온 게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였다. 자본이 막 자유스럽게 옮겨 다니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합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통제를 해야 되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는 민주주의 함께 가야 한다. 경쟁적인 시장 없이는 활기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민주 없이 자본주의 경제가 번성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나라들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자유가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우려스럽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독재 정치가 나타나고 선동 정치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성장 때문에 그렇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그렇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경제적 실패가 원인이다. 그런데 저성장, 불평등, 좋은 일자리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입장이 갈리는 거죠.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자유를 확장하면은 저것이 동시에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틴 울프라든지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국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써야 된다. 이거 케인즈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불평등 심화하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또 정부가 특정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우리도 뭐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는 이런 주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과 일반적 자유주의, 미국으로 보면 민주당 쪽의 입장은 갈라지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미국의 자유주의,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거 좀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양당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 사람의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